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이 제일 어색한 시간 아닌가요? 가장 긴장되기도 하고. 네. 시청자 여러분이 많이 안 오시면 이 한방송 이제 문 닫아야 되나 그런 갈등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실 거예요. JY님, 자쿠체움님, 글래시스님, 이길 수 있다님, 무공아님, 제이스 렛츠고 칼팅? 안녕하세요. 봉구영님, 문경준님, 가기님, 사라박 선생님, 또또 고모님, 써니선님, 박범채 선생님, 이창배님, 점에서 흑으로님, 스카이케이님, 김덕수님, 심재원님 모두 어서오세요. 블루웨이브님께서는 뮤직TV라는 유튜브를 만드셨나요? 그러신가 봐요. 한번 끝나고 가봐야겠다. 예. 모두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방송을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 한방송을 잊으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마 알람이 좀 늦게 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또 고모님 안녕하세요. 네. 모니카씨님, 정도령님 안녕하세요. 꿈 민들레님, CJ 김. 근데 예. 우리 방송이 인사를 너무 많이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근데 이래도 욕하고 저래도 욕하고 뭘 해도 욕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하던 대로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인사 안 한다고 욕해요. 네, 네. 인사 안 하고 욕먹는 것보단 인사하고 욕먹는 게 낫죠. 봐봐요. 이렇게 하고선 이제 제가 또 안녕하세요 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선생님이랑 또 인사할 거잖아요. 네. 그쵸? 인사 많이 하죠. 그럼 다시 인사드릴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이대로는 안 된다. 이한방송 이한쌤입니다. 예멘 반군의 사우디 아람코 시설에 대한 드론 테러로 전 세계가 출렁거렸던 하루였습니다. 미국의 폼페오 국무부 장관은 즉각적인 이란 배후설을 발표했고 국제 유가는 20%가 폭등했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깨수술차 병원에 입원했고 제1야당 총수는 삭발을 했습니다. 오늘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장우석 선생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대표님이 저기 할머니 댁에 가셔서 네. 그 전원일기 방송하는 거 재밌게 봤고 네. 예, 저도 참가를 했었습니다. 네. 연휴가 끝나자마자 뭐 날벼락 같은 일들이 막 생기네요. 예, 그 중동에서 갑자기 한동안 조용하더니 드론으로 사우디 최대 정유시설을 이제 테러해가지고 화재가 발생해서 네. 오늘 하루 이제 출렁거리기도 했고 전 세계가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또 국내적으로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 일부에서는 그 예멘 반군이라고 하는 애들 네. 뭐 폼페이오 국무장관 같은 경우는 즉각적으로 이란이 배우다라고 이제 공표를 했는데 사우디 아람코에 대해서 왜 저런 테러를 갑자기 했는지 이게 사실은 우리가 남의 일 같지만 여러분들 배후를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대한민국의 미래와 굉장히 관련 깊은 사건이에요. 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아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우디 국영 석유 회사 이름이 아람코예요. 아람코. 네. 여러분들 아람코 그러면은 우리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지만 엑슨 모바일이나 애플보다 굉장히 세계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회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하고는 관련이 없느냐? 우리나라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 중동에 석유가 나는 나라가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 산유국이 있는데 중동에서 나는 석유 중에 가장 품질이 좋은 석유가 사우디제 석유입니다. 네. 그래서 사우디 석유의 특징이 뭐냐면 유분 함량이 적어서 그 정제를 했을 때 굉장히 석유 화학 제품도 고급 제품이 나오고 휘발유라든가 등경유의 품질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우리 일찌감치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사우디에서 주로 석유를 들여오고 있죠. 네. 근데 여러분들 사우디는 그 원유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해내는 그런 나라이기도 하지만 오늘 테러를 당한 아부카이크라는 그 공장은 또 사우디에서 유일하게 그 정제 제품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탈황 공정이 있는 공장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조금 옛날 얘기를 거슬러 올라가자면 석유 제품을 생산해서 정제하는 시설하고 원유를 생산하는 거하고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예전에 중동 국가들은 원유를 생산하는 나라였지 석유 제품을 만들진 못했어요. 또 그런 석유 제품을 미국이라든가 한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에
이제 제품을 맡겨서 수탁으로 가져갔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전 1970년대 초반에 어떤 일이 우리나라에 있었는지 설명을 드리자면, 이란의 혁명이 나기 전에 친미 정권이 있었죠. 팔레비 왕 시절에 이란이 거의 돈을 대다시피 해서 우리나라 울산에 그 석유 공장을 하나 졌어요. 석유 정제 공장. 이름은 한국과 이란이 합자로 했다고 그래서 한이 석유입니다. 우리는 이제 부지 제공을 했고, 이란에서 그 부지 위에 석유 정제를 할 수 있는 공장 건설 비용을 다 댔어요. 또 이 한이 석유는 여러분 잘 아시는 현대건설에서 건설을 했는데, 여러분 이명박 씨가 현대건설 사장이 되고 맡은 최초의 공사이기도 합니다. 네. 그 당시 이제 에피소드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 이따 먼저 드리겠는데, 어쨌든 한이 석유라는 석유 정제 공장을 지어놓고 원유를 우리한테 주고 걔네들이 이제 휘발유 등경이 같은 걸 가져갔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랍의 여러 원유 생산 국가가 있지만 석유 제품을 생산하는 국가는 별로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아브카이크 지역에 있는 공장에서 사우디 유일의 석유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기도 한데, 여기 이제 공격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예멘 반군 혹은 배후에 이란이 사우디 아람코에 대한 이런 세계를 깜짝 놀랄 만한 공격을 자행했는가? 거기에는 한반도의 미래가 걸려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예전에 아시겠지만 한이 석유를 만들었던 이란이 혁명이 나면서 우리나라하고 손절했죠. 네. 물론 석유는 우리가 계속 사왔지만 엄청난 돈을 들인 데 비해서 그걸 회수해가지 못했고, 당시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그걸 기념해서 강남에서 가장 넓은 관통도로를 테헤란로라고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그 배경에 이란에서 한국에 지어준 한이석유의 역할이 컸는데, 이란이 저렇게 나가 자빠지고 나서 이 한이석유의 운명은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쌍용 정유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쌍용 그룹의 주요 기업이 됐죠. 쌍용 정유가. 근데 이 쌍용 그룹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김대중 정권 때 노태우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했다는 이유로 공중 분해가 됐습니다. 네. 자, 이 공중 분해가 된 이 쌍용 정유는 어디로 팔려갔냐 하면, 우여곡절 끝에 사우디 국영 석유 회사인 아람코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국내에 있던 지분이 네. 사우디 아람코로 넘어가면서, 사우디 아람코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63 빌딩에 한 10여 개 층을 쓸 정도로 이제 한국에 진출을 해서 이제 망한 쌍용 정유하고 손을 잡고 탄생시킨 회사가 S오일입니다.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네. 근데 그 S오일을 대한항공의 모기업인 한진그룹이 인수를 했었어요. 왜? 여러분들 항공유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대한민국이. 그래서 그걸 한진그룹이 한국공항터미널, 그래서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에 항공유를 공급하던 한진그룹 자회사에 어떤 이익 증대를 위해서 한진이 인수를 했었다가, 여러분들 한진 사태 난 후에 다시 되팔아서 아람코가 또 가져갔습니다. 네. 근데 이 아람코라는 기업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사우디에 굉장히 정정이 불안했죠. 서로 이제 왕세자가 되려고 싸움이 났었고, 또 사우디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왕가에 보면 오사마 빈레단도 왕족의 찌끄레기 일종이고, 그 다음에 IS에다 돈을 댔던 지금 제거당한 그런 그룹도 있고, 여러 그런 사우디의 권력 투쟁 과정에서 지금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를 적극 지원한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인데, 이 빈 살만 왕세자가 자기의 정적들을 마음껏 제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왜 이 아람코가 우리나라의 미래에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 좀 있으면 북계가 붕괴가 되고, 그 다음에 중국이 붕괴가 될 거라는 거는 이제 다 압니다. 유튜브에 유자만 본 사람도 이제 다 압니다. 피부에 이제 와닿진 않아도 네. 막연하게라도 다 아세요. 근데 지금 통일에 대한 실질적인 비용, 우리가 될 수 있는 비용 규모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미국이나 일본이 넙죽 낼 수 있는 돈의 규모도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정확한 규모의 산출이 된 적이 없는데, 김대중 정권 때 유럽 상공회의소에서 제시한 금액이 순수하게 통일만 했을 때 3조 8천억 달러였어요. 지금부터 20년 전에. 그러면 지금 미국의 대중국이라든가 대한반도의 미래 계획을 보면 그때 대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비용이 상승했을 건데, 그런 큰 돈을 댈 만한 데가 누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돈을 대려면 미국에 굉장히 협조적이어야 되고 그 돈을 꿔주고 나서 동북아 발전이라든가 한반도의 발전에 있어서 과도한 자신의 지분 요구를 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갚아도 불평 불만을 안 하는 그런 큰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자, 많은 전문가들이 누구를 지목했느냐 하면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를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자, IPO 기업 공개. 지금 엑슨모빌이나 애플보다도 더 돈을 잘 버는 아람코를 공개를 하려고 사실 준비를 했는데 빈살만 왕세자는 뉴욕 거래시장에 이제 공개를 하고 싶어 했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 미국에는 이제 그 어떤 법이 있냐면 법 이름 적어놨는데 하도 어려워서 테러 지원국에 맞선 정의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다시 말해서 어떤 테러 집단에 돈을 댄 국가의 재산은 미국 내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그런 자스타라는 법안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회피해서 이제 홍콩이나 런던, 도쿄 증시에 상장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전문가들이 말하는 아람코의 그 기업 가치는 한 2조 달러, 네. 자칭 2조 달러고 금융 전문가들은 1조 5천억 달러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2조 달러 그러면은 얼마인가요? 한국 돈으로 2,420조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1조 5천억 달러 그러면 1,800조 정도 되네요. 그러면 상당 부분 이 돈으로 북계 붕괴에 따른 북계 개발 비용이라든가 중국 붕괴에 따른 어떤 개발 비용을 조달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빈살만 왕세자가 처음에 뉴욕을 선호했었는데 내년 초에 일본 도쿄 증시에 상장될 거라는 예고가 얼마 전에 나왔어요. 우리 언론에서는 굉장히 싫은 기사겠죠. 그러니까 공개를 안 했습니다. 다만 매일경제신문에 코딱지만한 기사가 났었는데 거기 한번 보여주시죠. 기사. 선생님 주신 기사 예. 뭐예요? 자, 여기 보시면 아람코 국내외 분리상장 추진 해외 증시는 도쿄가 유력하다 해서 8월 30일 기사인데 지금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사우디 왕세자가 일본 도쿄 증시에 이제 전체 자산의 한 5% 정도 요거를 이제 사우디 국내에 상장을 하고 나머지를 이제 그 도쿄 증시에 상장을 하기로 했는데 그거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면 예. 여기 나오네요. 애초 목표액이 1천억 달러 정도였는데 실제 얼마가 모일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 아까 설명해 드린 기업 가치는 저 정도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북한 개발 비용이 들어가는 시점에 저 주식이 사우디 아람코의 주식이 도쿄 시장에 상장이 되면서 거기서 생긴 현찰을 가지고 대부분 북한 중국 개발에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이었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사우디 전체 석유의 한 70%를 처리를 하는 이 아람코 석유 공장에 테러를 가한 거는 말 맞다나 이 찬란한 앞길에 재를 뿌린 거죠. 그렇죠. 자, 더군다나 그 배후에는 이란이 있다고 들고 나섰고 이란의 석유를 가장 많이 팔아주고 있는 놈들은 중국 놈들이고 또 중국 놈들하고 같이 공동 운명체로 엮여있는 애들은 북계 애들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오묘한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국내 정치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계시는데 굉장히 오묘한 상황인 게 뭐냐 하면 이달 말일 날 최선희가 그 실무회담하자. 핵 사찰에 대한 실무회담을 하자. 네.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일부 전문가들이 이번에 북계가 제안하는 장소는 평양이거나 판문점일 거라고 했어요. 왜? 나올 돈이 없어요. 얘네들이. 예, 누굴 만나러 대규모 인원을 끌고 나올 돈이 없어요. 그래서 판문점 평양을 예견을 했는데 오늘 이 대표님이 아까 방송 시작 전에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해주셨냐면 북계 애들이 평양을 제안했대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어떤 조건을 걸었죠? 체제 안전 보장과 제재 해제 요구. 제재 해제 요구를 했답니다. 그 두 가지를 놓고 핵사찰을 했는데 여러분들 얘네들 입장에서 보면 체제 안전 보장이라는 건 결국 뭐냐? 김정은 일파의 안전 보장이에요. 그러면 미국이 이거를 들어줘도 그만 안 들어줘도 그만인데 어찌됐든 제가 볼 때는 미국이 그래 알았어 하고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 이제 그 평양에서 열릴지 판문점에서 열릴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면 북계라는 집단이 지금 꼴깍꼴깍 넘어가는 상황이고, 북계는 그야말로 마지막 몸부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좀 얘기가 계속 이제 번져나가는데 근거를 또 보여드릴게요. 오늘 그 수도권 상공에 있었던 정찰기 상황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게 7시간 전이니까 오늘날 정오 정도에 네. 그 트위터에 에어크래프트 스포트라 그래서 주요 항공기 궤적을 표시하는 이제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RC-135W가 네. 우리 한반도 상공 3만 1000피트에서 정찰 활동을 하고 있다. 수도권 왔다 갔다 하는 게 나오죠. 남양주시에서부터 지금 인천까지 쭉 그렇게 선이 그어져 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저 RC-135W는 코브라볼이라고 탄도미사일 궤적 추적하고 이런 정찰기입니다. 자, 이 비행기가 갑자기 오랜만에 나타났어요. 네. 왜 나타났을까요? 뭐 쏘나 보죠? 예, 북계가 또 뭔가 쏠라고 지금 꼼지락거리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북계가 지금 뭐 벼랑 끝, 그래서 미국하고 회담 직전에 뭔가를 얻어내려고 쏘던, 아니면 우리 뇌피셜대로 미국이 시켜서 뭔가를 쏘던, 지금 이제 가까운 시일에 뭔가 한번 지금 쏠 거예요. 저게 나타난 거 보면.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나타나고 그냥 지나간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가까운 시일, 내일이나 모레 혹은 글피에 북계가 뭘 한 발 쏠 텐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중국과 붕괴된 중국과 북계에 뒤처리할 비용을 대야 되는 아람코에 테러 공격을 했죠.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이 되십니까? 예. 밝은 한반도와 미국의 앞날에 저것들이 죄를 뿌린 거예요. 즉각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여러분들 미국의 전략 비축유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텍사스산 중질유인데 2017년부터 해외 판매가 허용이 됐어요. 그 전에 세일가스가 발견되기 전에는 미국 텍사스산 중질유를 해외에 판매한 적이 없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네. 근데 이제 미국의 전략 비축유는 7억 배럴 정도예요. 7억 배럴.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의 하루 생산량이 980만 배럴 정도 됩니다. 980만 배럴 정도 되는데 미국의 전략 비축유고 제가 볼 때는 다 저거 뭐 무한정 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런 사우디의 테러가 그 미국이 뻗어나가는 앞날에 죄를 뿌렸는데 오히려 저걸로 인해서 저 세력이 뒤통수를 맞을 확률도 더 크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영내 안전을 보면 아랍 국가들이 지금 똘똘 뭉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러시아도 있고 그 다음에 영국도 있고 온갖 석유 시장들이 물량을 못 뽑아서 안달인 상황에서 저런 거 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 시장이 받는 충격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석유값이 폭등을 예상하고 있는데 저는 좀 회의적이에요. 7억 배럴이라는 대기 물량이 기다리고 있고 또 그것들이 대량 방출이 돼야 본격적으로 세일가스 생산을 하게 되는데 지금 모멘텀만 기다리고 있는데 오히려 쟤들은 그러게요. 자신들의 운명을 재촉하고 그 아람코의 앞날에 죄를 뿌리는 저런 일을 하더라도 오히려 저런 행위가 시간표를 빨리 돌린다.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앞서 말씀드리지 못한 한이석유, 옛날 제 기억으로는 3년인가 4년도로 기억되는데, 당시에 현대건설이 전 세계에 한 번도 원유 정제시설을 건설해 본 적이 없었던 현대건설이 네. 젊은 38살의 이명박 사장을 데려다가 어떻게 저 공장을 짓게 되었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석유 정제 시설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복잡한 장치 산업입니다. 울산이라든가 여천 석유화학단지 가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뭐 창고용 공장이 있어서 거기서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석유 정제하는 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별중류라는 걸 이용을 해요. 그래서 중동에서 원유를 실은 유조선이 한 달에 걸쳐서 한반도까지 옵니다. 그러면 여수라든가 울산에 이제 원유를 내리겠죠. 근데 원유는 휘발 성분하고 가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탱크를 밀봉한 상태로 오는 게 아니라 개폐하고 옵니다. 다시 말해 유조선의 뚜껑을 열고 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그러면 그 한 달 동안 비도 오고 바람이 불고 바닷바람이 불다 보니까 원유의 상층부에는 두꺼운 염분층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석유 회사의 터미널에서 유조선이 도착하면 제일 먼저 이거를 높은 타워로 원유를 빨아 올려서 떨어지는 질량 대비 낙차법을 이용해서 염분을 제거하는 네. 탈염 과정이 제일 먼저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원유를 가지고 분별 중류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나프타, 카프로락탐, 자이렌, 코크스 이런 거 생산하는 나머지 찌꺼기가 뭐냐 하면
휘발유, 등유, 경유, 마지막으로 아스팔트예요. 거기에서 이 아스팔트 성분에다가 등유를 섞으면 벙커 C가 되고 경유를 섞으면 벙커 A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어떤 정유 공장을 가든지 가장 높은 에펠탑 같이 생긴 타렴 시설, 탑같이 생긴 게 굉장히 눈에 딱 띄어요. 정유 공장에 가보면. 근데 당시에 70년대 현대건설이 정유 공장을 수주를 했을 때 다른 거는 얼기설기 부속사다가 만들 수가 있었는데 이 타렴 시설인 이 높은 타워는 아시아 지역에서 이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가 히다치밖에 없었어요. 일본에. 근데 당시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자존심이 있지. 이걸 어떻게 대한민국 최초로 짓는 이 거대한 그 석유 공장을 일제 히다치를 갖다 쓰겠어요. 이게 현대에 맡겼는데 그 이명박 씨가 할 줄도 모르면서 얼기설기 하겠다고 이제 이걸 맡았죠. 네. 그래서 우리 정주영 회장님 굉장히 그 아이디어가 빛을 발하시는 분이잖아요. 별의별 거 다 만들어 내시죠. 그 물량을 줄이기 위해서 그 방조제 만들 때 유조선으로 앞을 가로막는 그런 머리를 쓰시는 분인데 어쨌든 모양은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한 달 후가 되면 드디어 한희석유 기공식이 열리고 그 팔레비 이란 왕도 오고 우리 박정희 대통령도 오시고 내외 기분이 참석한 가운데 그 한희석유의 역사적인 출범을 알리는 그런 상황에서 시운전을 하다가 이 타렴 탑이 자빠졌습니다. 재앙이죠, 재앙.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네. 한 달 있으면 이란의 팔레비 왕도 오시고 우리 박정희 대통령도 오셔가지고 이 성대한 기공식을 해야 되는데 이 타렴 탑이 자빠졌으니 이제 재앙이죠. 그래서 이제 몰래 일본의 그 히다치하고 이제 기술자들을 불러다가 네. 일단 그날 연기만 나게 해줘라. 네. 공장이 돌아가는 것처럼 연기만 나게 해줘라. 어머. 그래가지고 이제 막 미국, 일본 기술자들을 급히 섭외해가지고 간신히 이 탑을 세운 후에 연기만 나게 했습니다. 와, 뭐 드라이 아이스를 넣었나요? 아니면 그건 진짜? 모르겠어요. 자세한 건 제가 모르겠는데. 네. 어머. 그래서 성대한 기공식이 있은 후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런 날림 공사를 했던 MB가 이제 끌려갔겠죠. 그 당시에 안경 네. 까만 양복 입은 분들한테 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뒤지게 쳐맞고 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국영기업이라는 회사의 사장님들은 주로 누가 오셨냐 하면 고위급 군 장성 출신들이 오셨어요. 네. 그럼 역시 누구라고 말 안 하겠지만 한희석유의 초대 사장도 굉장히 박정희 대통령이 신만 깊었던 예비역 장성이 오셨어요. 근데 그 공장 요즘 같으면 잡아들여 갖고 그랬으면 손해배상을 물어야 될 상황인데 우리 용감한 이명박 대통령 젊은 시절에 이명박 사장께서는 한희석유 사장실에 가서 공사비 내놓으라고 뭔가 좀 이제 좀 시끄러운 행동을 며칠 동안 하셨대요. 네? 시끄러운 행동. 네. 살아계시기 때문에 제가 직설적으로는 표현을 못 하겠는데, 돈을 내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내놔라, 돈. 근데 그 분도 군에서 대단하셨던 사장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또 누군가한테 불려가서 마사지 받고 오셨겠죠. 네. 그래서 이명박 우리 전 대통령이 사장이 되시고 처음 수주한 공사에 그런 에피소드를 겪다 보니까 대통령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기업가들한테 한 얘기가 뭐냐? 석유값이 묘하다. 묘하다? 예, 그런 네. 얘기를 했습니다. 석유값이 묘할 수가 없는 게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주요 세원 중에 하나가 기름값이에요. 여러분들 1,500원 내고 휘발유 사서 쓰시는데 원가, 세금을 제외한 공장의 그 정제 마진을 포함한 원가는 딱 반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10만 원어치 기름 넣으시면 5만 원 세금 내신 거고. 그렇구나.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묘할 수가 없잖아요. 왜? 석유 정제 회사들은 휘발유 등경유 팔아서 먹고 사는 애들이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원유를 정제해서 아까 말씀드린 처음 나오는 나프타, 자이렌, 카프로락탐, 코크스 이런 걸로 돈을 벌고 나머지 휘발유 등경유 이거는 부산물이라고 해요. 예전에는 저걸 어떻게 했냐면 우리나라가 중화학공업 입국 그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때 저런 시설로 이제 우리가 돈을 벌고 휘발유 등경유를 팔아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유조선에 싣고 떠다녔습니다. 특히 아스팔트는 운반하는데 이게 가열을 하면서 가야 돼요. 안 그러면 굳으니까. 네. 그래서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의 아스팔트 영업사원들은 전 세계를 떠다니면서 아스팔트를 팔았는데 팔다 못 팔면 그냥 주겠다고도 했어요. 네. 예. 그런 굉장히 애로가 있었는데 최근에 한 20년은 중국이 무하게 막 엄청나게 얘네들이 개발을 했죠.
도시를 만들고 도로를 건설하면서 아스팔트가 폭등했었어요. 근데 이런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오면 이 아스팔트는 써먹을 데가 없는 정말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엄청난 아스팔트 생산량에 경종을 울렸던 사건이 뭐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죠.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가 우리 S오일을 쌍용 정유를 인수하면서 출범시킨 S오일이 제일 먼저 크래킹 시설이라는 거를 우리나라에 도입을 했어요. 자, 크래킹 시설이 뭐냐? 여러분 정상적인 원유라면 예전 공법으로는 석유화학 제품하고 휘발유 등경유가 50%가 나오고 네. 나머지 50%는 아스팔트예요. 이 아스팔트가 처리가 골치 아프다 그랬죠. 그런데 이 크래킹 공법이라는 건 뭐냐면 원유를 정제하고 난 찌꺼기를 또 고압 이렇게 압력밥솥으로 밥을 하듯이 한 번 더 엄청난 고압으로 끓여요. 그러면 그 아스팔트에서 휘발유 등경유가 또 나옵니다. 네. 근데 최초로 추출됐던 휘발유 등경유에 비해서 품질이 낮겠죠. 그러면 품질은 휘발유 같은 경우는 폭발력 지수, 옥탄가로 표시하고 그 경유 같은 경우는 세탄가로 표시를 하는데 나중에 나온 그 아스팔트를 크래킹해서 쥐어짠 휘발유 등경유를 최초에 나온 거하고 섞어요. 그럼 옥탄가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최근에 S오일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현대오일뱅크라든가 SK 이런데 그다음에 뭐 GS 칼텍스 전부 크래킹 시설을 도입을 했어요. 최근 10년 동안.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한국말로는 석유 정제 시설의 고도화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아스팔트 생산량이 20% 정도밖에 안 돼요. 원유 1배럴당. 50%였던 게 20% 예. 정도로요. 그래서 사실은 대한민국의 이런 석유 정제 산업이 굉장히 발달이 돼 있고 여기에는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는 아람코가 여기 우리에 이제 투자를 해주고 그랬던 이제 효과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 세일가스는 앞서 말한 원유에서 아스팔트가 없어요. 아스팔트를 빼버리면 뭐가 남느냐? 나프타입니다. 나프타. 그럼 나프타를 정제해서 화학 원료로 팔면 그 찌꺼기가 줄줄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예전에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우리나라 삼성정밀화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남해화학 이런 데서도 기름을 팔았어요. 왜? 석유화학 제품을 팔려면 원유를 들여다가 나프타를 정제해서 나프타만 팔고 그 다음에 뭐 카프로락탐, 자이렌 다 팔아먹은 찌꺼기가 휘발유 등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일반인한테는 팔질 않았지만 이런 휘발유 등경유를 석유화학 계통에 다 팔아먹고 해외 수출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란, 사우디, 대한민국은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고 또 이런 관계가 형성된 데는 미국을 빼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네. 또 미국도 세일가스가 발견이 되기 전에는 상당량을 중동의 원유를 들여다가 왔던 게 사실이고 또 여러분들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중동 두바이에서 출발한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서 그 해적만타는 말라카 해협을 지나고 중국을 돌아 한국으로 오고 일본으로 가고 바다를 건너 미국으로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7함대의 주요 임무가 이러한 원유 수송로 안전 확보가 제1번이었어요. 예. 그랬던 시대를 지나서 지금은 미국에서 인류가 200년, 300년 쓸만한 석유화학 제품인 세일가스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면 중동이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별로. 예. 말 그대로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사우디 왕가하고 미국하고 밀월 관계고 또 이스라엘한테는 나중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최대한의 자율권을 줬잖아요. 이스라엘에 체면을 세워주고 네. 나머지 쩌리들은 사우디가 알아서 정리하고 이스라엘이 알아서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왜?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우리 살던 세상이 원유 기반 사회였어요. 원유 기반 사회였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세상이 도래했느냐? 대한민국의 중화학공업은 원유 기반 산업입니다. 근데 앞으로 미국에 의해서 주도될 세상은 세일가스 기반 산업이에요. 자, 여러분들 우리 경제호랑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시티 오브 런던의 주요한 그 나쁜 놈들, 돈가지 놈들이 이제 전 세계 항공과 해운 보험업자들이고 또 얘네들하고 연관된 업자들이 주요한 회사들이 석유 운반사를 운영하는 수송사들이에요.
근데 세일가스가 발견된 걸 보고 기존의 원유 수송선을 발주를 안 하니까 전 세계에서 유조선을 제일 많이 만들던 대한민국 굉장히 애를 먹었죠. 한 몇 년 전에. 네. 그렇다고 지금 세일가스 수송선을 마구 발주하는 것도 아니에요. 미국이 아직까지 어느 정도 세일가스를 생산해서 외국에 팔지 결정되지를 않았는데, 여러분들 세일가스는 아까 이제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원유를 한번 보시면, 저는 원유를 본 적이 있는데 검은색이 암죽깔이에요. 그리고 냄새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석유 냄새보다 더 독합니다. 막 현기증이 날 정도로 독한데, 이러한 것들은 휘발 성분이 있고 가스 성분이 있기 때문에 유조선에서 어찌됐던 뚜껑을 열고 가는 한이 있더라도 고형물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나프타는 반이 기체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석유류 제품은 표준 온도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1리터가 날이 추우나 더우나 1리터가 아니라 표준 온도 하에서의 1리터예요. 자, 그러면 기름 특성상 어떻죠? 추우면 쪼그라듭니다. 더우면 불어나요. 휘발성 기체이기 때문에. 또 기름이라는 유류 성분이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기름을 언제 넣는 게 효과적이다? 추울 때 넣으면 조금 더 들어갑니다. 아주 미량. 그 다음에 더운 한여름에 넣으면 미량 덜 들어가요. 그래서 표준 온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세일가스 같은 경우는 고형물이 아니라 반기체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다? 예, 어느 정도 온도가 오르면 폭발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탱크 보존을 지금과 같은 원형 케이크 모양의 탱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표준 온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되는 시설이 필요한데, 여기에 에어 컨디셔너를 달게 되면 보관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그럼 에어 컨디셔너를 달지 않은 저렴한 비용의 탱크를 공사를 하려면 어디를 해야 되느냐? 어디 해야 될까요? 박지연 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맞습니다. 바다에 댕기면 됩니다. 더군다나 네. 대한민국 바다는 여름과 겨울에 해수 온도차가 굉장히 적당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앞으로 세일가스는 반 바다에 잠기는 그런 비축 시설이 들어설 것이고, 또 그런 시설이면은 어떤 게 필요하냐 하면 가장 자연재해가 적어야겠죠. 뻑하면 지진 나고 이런데 그런 거 놓으면 안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 세일가스를 제일 많이 사가는 나라 주변에 이 터미널이 있다면 진짜 좋겠죠. 그렇겠죠. 미국이 예측해 볼 때 세일가스를 본격적으로 판매를 했을 때 이걸 제일 많이 사갈 나라들이 어디일까요? 한국,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포르. 그 다음에 앞으로 신흥공업국이 될 수 있는 베트남.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어디다 놔야겠습니까? 데이비드 킴님께서 네. 한국이 잘하면 석유화부가 되겠네요. 이게 대한민국의 미래예요. 이게 대한민국의 미래. 자, 그러면 터미널에 우리 남해안에 생긴다고 가정을 하면 현물 시장은 어디 생길까요? 예. 부산. 지금 봐서는 부산이 제일 유력해요. 이게 대한민국의 미래예요. 그런데 빨갱이 새끼들이 지금 주인 행세고 자빠져가지고 민족 통일이 개지랄하면서 짱깨 새끼들 끌어들여갖고 이거를 방해하고 있죠. 대한민국의 미래는 이렇게 밝은데 여러분들 똥차를 치워야겠습니까? 안 치워야겠습니까? 똥차를 치울지 말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쟤네들이 진보고 민주인사라고 끝까지 저 똥차 앞세우고 기어서 가시던가, 하루빨리 똥차 치워가지고 미국의 이런 새로운 세계 질서에 맞는 신산업에 부응해서 대한민국이 잘 살고 가든가, 순전히 여러분 선택인데, 지금 봐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똥차를 끌어안고 죽겠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죠.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걔네들이 이런 사실을 아나요? 알 거예요. 아나요? 아는데 대한민국의 걔들한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길거리에서 포교하는 사람들 보세요. 도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이런 애들. 걔네는 도 빼고는 세상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애들이에요. 뭐 4차 산업 개소리예요, 걔들한테는. 오로지 도입니다. 1급 비밀 아니에요. 아는 사람은 다 아는데 우리나라의 개돼지들만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조사를 이미 미국의 그 석유 관련된 그 컨설팅 업체에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이미 현지 조사까지 다 한 사실입니다. 우리 개돼지들만 모르고. 오늘 일부는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납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전 세계는 지금 수많은 질서의 개편, 질서가 다시 짜여지는 그런 교차로에 서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다가오는 미래 상황을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면, 미국과 손을 잡으면 굉장히 앞으로 대한민국이 좋아지는 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발전된 상황인데 앞에 갑자기 똥차가 큰 대로변에 들어놓아서 운매 놔주고 하고 있죠. 거기에 동정심을 해서 걔들을 갖다가 설득하고 달래서 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네. 자, 목표 산이 저기라 지금 막 죽어라고 뛰고 있는데 같이 손을 잡고 뛰어줄 사람들이 내 바지가랑이 잡고 나도 데리고 가라, 나는 죽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낫으로 쳐버리고 가야 돼요. 그게 바로 지도자입니다. 머리 빡빡 깎는다고 지도자가 아니라 그런 국민의 미래를 비전을 제시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런 쓰레기들을 치워버리고 같이 갑시다라고 비전을 제시하는 게 지도자인데 지금 전 세계 이런 세상에 대한민국에는 사이비 종교 집단만 가득하고 정치꾼들만 가득해서 오늘 2부에는 애국 그 쓸쓸함에 대여라는 주제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애국하러 나셨는데 여러분들 굉장히 쓸쓸하고 아프시죠? 그래서 2부에는 오랜만에 2부라네요. 네. 애국 그 쓸쓸함에 대여라는 주제로 얘기를 할 건데 오늘의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대한민국 미래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 아시아 지역엔 유일하게 대한민국에 와 있었습니다. 지사를 가지고 지금도 63빌딩에 옛날에는 한 10여 개 층 썼는데 지금 몇 개 층 쓰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 회사가 전 세계의 큰 금융 시장을 뒤로 하고 도쿄 증시에 상장을 해서 돈을 모은 돈을 한반도에 투자가 되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미국의 한반도 및 중국 붕괴 이후에 투자 모델이었는데 그 잘 나가는 회사에 이란이 뒤에 있고 그 뒤엔 중국이 있고 중국어에 엎여 있는 게 북계인데 얘네들이 똥을 뿌렸죠 오늘. 트럼프 성격의 똥 뿌린 놈들 어떻게 할지는 여러분이 아마 대충 예상에 가실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석유가 폭등하고 경제 위기가 오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지네들의 멸망을 재촉한 일이에요. 박수칠 일입니다. 바보들. 예, 중동 질서가 어떻게 재편됐는지 여러분들 잘 보신 거예요. 자, 오늘 같은 날 중동에 저런 대규모 테러가 나서 난리가 났는데 한반도 상공에 전략정찰기가 나타났어요. 예, 미국이 어디를 주목하고 있다? 예, 이런 와중에서도 네. 미국은 북계를 주목하고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아신다면 오늘 일부 방송 보신 거 비용 대 효과 크게 보신 겁니다. 너무 크게 보신 거 아니에요? 예. 어찌 이렇게 잘 모르는 분들이 들면 국가 기밀 같은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저는 여태까지 선생님이 이 말씀을 안 해주신 게 비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비밀은 아니에요. 할 기회가 없었죠. 네, 근데 이제 오늘 이 뉴스가 또 딱 나와가지고 얼마 전에도 아람코 상장에 대해서 제가 검색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기사가 떴었구나. 예. 몰랐거든요. 네. 아무튼 오늘 정말 말씀 감사하고 그럼 2부의 그 심오한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예. 저희는 10분 정도 휴식하고 예, 2부에 애국 네. 그 쓸쓸함에 대하여 주제를 갖고 여러분하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1부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시 한번 1부 정리해드린다면 예, 앞길 멋진 창창처럼 대한민국과 미국이 손잡고 나가는 이 멋진 그 앞길이 창창한데 예, 이란 그 다음에 예멘 그 뒤에 중국이 옆에 있는 북계가 있는 세력이 똥을 뿌렸죠. 예, 승질 급한 트럼프가 쟤들을 어떻게 할지 여러분들 지켜보시는 거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네. 여러분 그럼 10분 정도 휴식하고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